안녕하세요, 쌀사남 애청자 여러분. 굉장히 뜬금없겠지만 저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 사람과 아직도 완벽히 이별하지 못했죠. 그 사람과 저는 고등학생 시절 정말 우연히 만났습니다. 친구의 친구였던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가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낯도 안 가리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좋아하는 가수도 같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평생의 친구를 만난 셈이었습니다. 저희는 성별만 다르지 너무 비슷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신다며 이혼 후 떠난 이후에 저는 마음속에 항상 깊은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무뚝뚝한 엄마는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건지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 다녀와 빨래, 음식만 해놓으시고 TV를 보시며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주무셨거든요. 아마도 엄마는 그렇게 외로움을 삼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저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책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막연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같고 DJ를 하는 가수의 노래를 같은 곡을 좋아하더라고요. 운명이라고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운명의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사는 정도도 비슷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한 가지 더 같은 것은 그 친구도 엄마만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엄마는 호프집 주방에서 일을 하셨는데 밤에 늦게 들어오셔서 그 친구 학교 갈 때도 못 일어나셔서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의 공통점을 알고 나니 저희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야, 안 그래도 선주 남자 버전이 지혁이고 지혁이 여자 버전이 선주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친해지냐? 쟤들 저러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어렸는지 남자와 여자라기보다 그저 의지할 동지처럼 느껴져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저희가 마치 사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만나면 며칠 전 라디오 들었어? 라이브 무대 너무 좋더라. 로 시작해 가수들 이야기하다가 요즘 집에서는 어떤지, 아르바이트는 할 건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건지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안도했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른 친구들 없이 만나 떡볶이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고 놀이터에 앉아 수다를 떨다 집에 가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서로 다른 대학을 가고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지역에 있는 전문대에 들어가 시내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같은 시간에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저 친구로만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요. 같이 일하는 다른 여자아이가 그 친구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 장면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질투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다고 느끼고 나니 그 친구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고백을 거절하며 나는 선주 좋아해. 선주랑 아니면 아무도 안 사겨. 라며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너 지혁이랑 그냥 친구 사이라며 라고 울먹이며 이야기하며 지혁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는 좀 미안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공공연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나 제가 나서서 사귀자 하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함께 했죠. 그러다 그 친구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 없이 지낼 그 시간들을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매일 편지를 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도 갔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부대 앞 제일 싼 여인숙에서 묵고 오는데도 그 친구를 만날 생각에 열심히 돈을 아껴 면회를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항상 돈은 부족하더라고요. 군대에서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 같은 걸 사가는 것까지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면회 가는 게 무리였습니다. 안 갈 것만 같던 시간은 잘도 흘러 저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한 달에 2번 정도도 면회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런 저를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반겼습니다. 다른 남자친구들은 군화를 거꾸로 신기도 한다던데 그 친구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를 하고 학교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 친구는 항상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음도 잘 타고 착하고 친절한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언제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곁에서 쌓아온 사랑이 얕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마도 매일 마신 술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엄마에게서 나는 그 고단한 알코올 냄새가 엄마를 감싸 안고 있을 정도로 엄마는 매일 술이 없이는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병이던 것이 어느새 한 병을 넘길 때도 많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거의 잠든 엄마만 봤거든요. 아침이면 어느새 일어나 일을 가고 안 계신 엄마였기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미용실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일찍 나가신 건진 모르겠지만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전달해야 할 이야기는 전화통화로만 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엄마는 제 목소리가 들리면 낮고 어두운 목소리로 바뀌셨기에 자주 전화하지도 않았죠. 한 집에 살지만 얼굴을 거의 못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욕실에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되셨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엄마는 말투도 어눌해지셨고 지팡이를 짚어도 겨우 걸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되셨습니다. 당연히 미용실은 문을 닫았고 제가 버는 돈으로 집에 생활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집은 아버지가 주고 가신 거라 엄마 명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방 2칸의 작은 단층 아파트였지만 주거 비용이 들지 않는 것만으로 저는 다행이었습니다. 도배는 언제 했는지 알 수도 없이 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투성인 집이었지만 엄마와 제가 길바닥에 자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쓰러진 이후에는 저를 기다렸다 주무셨습니다. 제가 집 현관을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시고 누우셨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하고 반찬을 하고 나서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계실 때 옆 침대 환자 보호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좀 깨진 게 다행인 줄 알아요. 아예 누워서 대소변 다 받아내진 않잖아. 화장실은 혼자 가잖아요. 우리는 다 받아내야 해. 아휴, 라고요. 반찬을 해놓으면 혼자 밥 챙겨 드시고 TV도 보시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부축을 하고 산책을 하면 좋은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라 혹시 넘어지실까 싶어 모시고 나가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를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주며 산책도 시켜주고 병원 가는 날도 그 친구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야 하니 토요일로 병원을 예약해 다니고는 했는데 그 친구가 온다는 말도 없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놀라셨는지 싫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취업을 생산직으로 했기에 3교대라 토요일 근무 빼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마치 제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것처럼 맞춰 모시고 가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더 사랑했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그 친구가 다녀가고 나면 어눌한 말투로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로 마치셨죠. 엄마가 하신 이야기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가정을 꾸렸고 배다른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니 맞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들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대꾸라도 하면 엄마가 더 이상 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엄마와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혼했고 엄마는 할머니께 구박을 많이 당했고 아버지는 바람이 나 떠났다는 게 제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친할머니가 사시는 집도 다 알았지만 그 오랜 시간 한 번을 가보지도 않은 제가 그 이상을 알아야 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원망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도 제가 부럽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선주 너는 아버지와 기억도 있고 추억도 있잖아. 나는 없어.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엔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그때 기억이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았던 어린 시절 기억이거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매일 바쁘게 일했고 할머니는 나를 돌봐주셨으니까. 농사 지으면서 내 간식 만들어주시느라 힘드셨을 거야. 그때는 엄마가 가끔만 오니까 보고 싶었는데 나중엔 한 집에 있어도 보고 싶더라. 그래서 난 어릴 적 부모님과 기억이 없어. 라며 웃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라고 해도 할머니께 혼나는 엄마의 모습, 아버지와 싸우는 엄마의 모습만 있을 뿐 그렇다 할 기억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매년 제 생일에 케이크에 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부모님이 다 웃고 계셔서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면서 케이크에 불 붙이고 소원 비는 건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외갓집은 나름 사는 집이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사업이 어려워지신 이후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됐다고요. 아마도 무뚝뚝한 엄마의 성격 탓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고1 때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오고도 엄마는 외갓집에 그 누구와도 연락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저에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라며 당부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그 친구는 넉살 좋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잘하고 이것저것 선물도 잘했습니다. 그런 그 친구를 엄마는 좋아하셨죠. 나중에 만나면 손을 잡으며 지혁이 잘 지냈어? 우리 손주가 잘해줘?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아니요, 어머니. 선주가 저 엄청 구박해요, 진짜. 라며 앓는 소리를 하며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못하는 일을 그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런 그 친구를 엄마는 좋아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엄마가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지내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 일을 덜어주는 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 동안 앓으시던 엄마는 더 좋아지지 못하고 몸이 점점 굳더니 돌아가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보살피는 일을 등한시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저의 곁을 지켜준 것도 그 친구였습니다. 별다른 말도 없이 저의 곁에 그저 있기만 해주더군요. 그것만으로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상을 왔을 때는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저는 쓰러졌을 겁니다.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기는 하지만 곤란한 그 표정으로 나이가 든 얼굴의 아버지를 보며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저를 어지럽게 만들더군요. 선주, 너가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더 뭘 해주고 그럴 필요는 없지. 너희 엄마가 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새로운 가정이 있고 아들들이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해. 혹시나 너희 엄마 이렇게 갔다고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그 입이 너무 미웠습니다. 엄마는 제게 아버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 손길이나 도움 바라지도 않고요. 뭐가 걱정되셔서 오신 건지 알겠으니
그만 가주세요. 라고 겨우 말했지만 일어서는데 어지럽더라고요. 바보 같은 우리 엄마가 가엾고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휘청거리자 얼른 저를 부축한 그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부축할 뿐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짐을 정리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정리를 했다고 하기보다 다 버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오래 산 집이라 뭔가 많기는 한데 다 쓸모없고 값어치도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재활용 버리는 날 조금씩 나눠서 버리다 보니 오래 걸렸습니다. 엄마 옷은 제일 나중에 버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낡은 옷들을 입고 일터로 나가던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걸 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지도 못했으면서 왜 아버지 원망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청소하고 나니 집이 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엄마 병원비도 안 들어가니 돈도 여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괜히 옷도 사보고 화장품도 사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봤자 저렴한 것들이었지만 저를 위해 돈을 써본 게 엄마가 아프신 이후에 그때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 세네 번 사고 나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말았습니다. 그냥 모았죠. 엄마 장례 치르고 나니 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저축금이 별로 없더라고요.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본 친구들은 명품을 샀다고 자랑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저는 명품은커녕 제대로 된 바지 하나가 없을 정도로 졸라매야 했거든요. 다니는 회사에서는 편의를 봐주시면서 연봉도 제대로 안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이제라도 모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결혼하자. 나 이만큼 모았거든. 이 돈으로 일단 집을 구하고 너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면 우리 살 집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집을 살 정도는 아니지만 집 계약이 언제까지야? 라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네 집이 전세인데 저희 집도 그런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우리 집을 수리하고 고쳐서 여기서 살자. 엄마 집이야. 라고 했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때 제게 있는 거라곤 엄마에게 물려받은 집뿐이었는데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에 가더라도 전세였기에 주거비라도 줄이자 싶더라고요. 그 친구는 너무 밝게 웃으면서 아유, 어머님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 집 공사하는 동안만 불편해도 우리 집에서 지내. 내가 엄마께 장가 간다고 말했더니 엄마 좋으시대 라고 하더라고요. 낯선 장소에서 낯선 어머니와 지낼 생각에 머리가 아찔했지만 따로 방을 구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러자고 했습니다. 돈 안 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하도 친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하던 모습을 봐서 그런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을 뵙는 순간 그런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와 쏙 빼닮은 얼굴에 똑같은 미소가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아버님을 닮았다는 그 친구의 남동생은 수줍어하면서도 어서오세요 형수님 이라며 웃더군요. 학교 다닐 때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동생에게 인사를 하고는 어머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우리 지역이랑 잘 지내줘서 고마워요. 내가 불러다 밥 좀 해준다고 하면 저 녀석이 나중에 하자면서 그렇게 미루더라고. 어머님 이야기는 들었어. 나중에 같이 인사가요. 라며 반가워해 주시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 친구가 가져다 주던 반찬들 냄새가 나니 배가 고파질 정도로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친구가 취업을 한 후로 몇 년 뒤에 식당을 차리셔서 전처럼 늦게 오시지는 않는다고 전해 듣기는 했지만 직접 뵙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10년을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제가 무심했죠. 그 친구는 그렇게 저희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가고 집에 와 저를 도와줬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 친구의 어머님은 저에게 한치의 거리낌도 없으신지 우리 지혁이가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몰라. 여자친구 어머님이 예뻐하신다고 내가 그 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
내가 어릴 때 얘들 아버지 먼저 보내드리고 돈 번다고 떼놓느라 아이들이 사랑이 고픈데 어머니가 예뻐해 주셨다고 하니 내가 너무 좋더라고. 앞으로 우리 식구 되면 내가 그 마음 갚을게. 라며 미소 지으시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저릿저릿하며 간지러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게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동생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와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도 제일 작은 곳으로 웨딩 사진은 생략하고 신혼여행은 국내 명소들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여행을 못 다녀서 배낭여행처럼 그렇게 다니고 싶었거든요. 숙소도 안정하고 3박 4일 동안 발 닿는 대로 가보기로 했죠.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그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도배도 하고 베란다와 화장실 공사를 하고 방문 샤시를 다 바꾸었습니다. 엄마랑 제가 살던 집이 맞나 싶더군요. 엄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님을 보여드릴 때는 더 생각이 나서 몰래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안에 가전과 가구를 사서 채웠습니다. 그렇게 집 공사가 끝나고 얼마 안 되는 옷들을 다시 집으로 옮기면서 저는 왠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이 해주시던 밥과 빨래가 아쉽기도 했고 어머니가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는 말소리가 아쉬웠거든요. 오늘은 어땠니? 힘들지는 않았어? 괴롭히는 회사 사람은 없어? 라는 질문이 저를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중2 이후로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들이 저를 온기로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좋아질 때처럼 제 마음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도 어머님께 퇴근을 하고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 친구가 3교대다 보니 저녁 때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꼭 시댁에 들리고는 했죠. 시동생은 형수, 그러다 우리 엄마 이런 거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여자 데려오려고 이래요. 우리 형수 너무 착해서 탈이다. 라며 그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에도 그저 저는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길거리 간식들을 사서 갈 뿐이었죠. 그러면 어머님은 아유, 맨날 뻣뻣한 아들놈들 사이에서 내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녹는다 녹아. 너희는 나중에 꼭 우리 선주 같은 딸 낳아. 응? 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저희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쪽으로 신혼여행을 다니며 사온 간식들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꼭 어머님 간식부터 챙겼습니다. 그런 간식 챙기고 저는 어머님 반찬을 잔뜩 가지고 신혼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이 15분 정도 거리라 그렇게 다닐 수 있어 좋더라고요. 집으로 올 때는 도련님이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살면서 가족이 정이 붙고 좋아진다는 생각에 좋았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는 나누지 못했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더 가족과 묶어둘 아이가 찾아오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와주지 않더군요. 결혼을 한 지 3년이 되어가니 조바심이 나더군요. 그 친구는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로 아이 안 생기면 선주 너랑 나랑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 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우리 둘 다 검사 받아보고 이상 있으면 치료하고 아이를 갖자 라며 졸랐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괜찮아. 우리 아직 젊고 건강한데 뭘 그래? 라며 속 편한 소리만 하더군요. 그런 그 친구가 야속해. 자기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아이 꼭 낳고 싶어. 자기는 내 속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방관자처럼 굴 거야.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제야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그 친구가 그랬어? 나는 나랑 비슷한 생각인데 그냥 좀 더 아기가 가지고 싶은 줄 알았어. 미안해. 이번 나이트 근무 없을 때 같이 병원 가보자.
라며 저를 달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께서 어머, 지혁아, 나도 얼른 손주 안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때도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끈끈한 가족 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그 친구가 타고 다니던 통근버스가 마주오던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덤프트럭 기사와 버스 기사님을 비롯한 7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덤프트럭 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버스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가 시신도 제일 나중에 수습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같이 버스를 탄 동료의 말에 따르면 오늘은 제일 빨리 내려서 색시 만나러 갈 거야 라며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는 그 앞자리가 다리가 불편해 뒤로 가서 중간 자리에 앉았고요.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뒤에 앉을걸. 미안해요. 라며 저를 향해 인사를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친구는 언제나처럼 제 곁에서 저를 부축하고 보살펴 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도련님도 울기만 하는데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 염을 하고 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 친구가 이제 못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엄마와 헤어질 때와는 또 다르게 실감이 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아이도 못 가졌는데 그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 모든 감정들이 절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어머님 집으로 가 잠만 잤습니다. 어머니와 내기라도 하듯이 자더라는 도련님 말에 웃기도 했지만 정신이 차려지지 않더군요. 회사에는 도저히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사표를 냈습니다. 어머님과 도련님 곁에 있고 싶어 집에도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는 어머님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처음엔 죽을 사다 나르더군요. 덕분에 곁에서 저도 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마주보고 울고 잠들고 또 일어났다가 다시 울고 잠들었습니다. 그나마 출근을 하는 도련님이 제일 먼저 회복을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밝은 그 모습이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저 역시도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장도 다녀오고 회사에 가서 여러 서류에 사인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는 도련님과 병원에 다녀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2주 넘게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으니 기력이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오신 어머님은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아지셨습니다. 선주야, 이제 그만 너 집으로 가. 나 다 귀찮아. 너가 계속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히 있겠니? 우리 지역이 있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오지 말아라. 라며 냉정히 말하셨거든요. 어머님의 그런 말에 놀라고 서운해 집으로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너무 슬프셔서 그럴 수 있지 싶어 간식을 사들고 또 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간식을 쳐다도 보지 않으시던 어머님은 너는 내 말을 뭐로 듣니? 내가 자식 먼저 앞세우고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 오지 말라는데 왜 와서 귀찮게 굴어? 오지 마. 너 보면 내가 우리 아까운 지역의 생각에 몸서리가 쳐진다. 제발 오지 마. 라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순간 친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머니를 뵙지 않고 문 앞에 걸어두고 오거나 도련님더러 들리라고 한 다음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와서 받아가던 도련님도 오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움과 서러움이 몰려오더군요. 이제는 온전히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저 혼자라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없는 세상은 저에게 너무나 매몰차고 차가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한 20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 가슴이 뜯겨져 나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가자고 저를 달래고 다독였습니다. 혼자서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먹으면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외출할 곳이 없더군요. 다른 친구들도 결혼을 해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서 그 친구와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추억을 더듬어 볼 뿐이었습니다. 웨딩 사진을 찍지 않는 대신 신혼여행지에서 사진 많이 찍자며 찍은 사진들을 보며 울다 지쳐 잠이 들고는 했습니다. 그런 제게 엄마에게서 났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처럼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냄새가 술 냄새인 줄 알았는데 외로움의 냄새였다는 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엄마한테 좀 더 다정히 굴 걸. 그랬으면 지역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하늘에서 나도 그 외로움을 느껴보라고 불쌍하고 착한 우리 지역이를 그렇게 데려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가 너무 밉더군요. 그래서 어머님도 내가 미운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다시는 그 친구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못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매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최소한으로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사라지더군요. 그러다 가스비가 빠져나가지 못해 독촉장이 온 걸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생활비 통장은 잔고가 없고 비상금 통장도 거의 돈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별 수 없이 돈을 벌러 나가야겠더라고요. 그 친구 보상금은 어머님께 다 보내고 없었거든요.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려는데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오토바이로 해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노인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연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배달받는 기기를 받아 대기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벅찼습니다. 긴장을 하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배달이 잡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배달을 하고 다음 배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다 보니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증을 따고 작은 중고 스쿠터를 구입해 본격적으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벌이도 늘고 다리도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받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혼자 생활할 정도는 벌이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동네만 30km 정도로 다니는 거니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 다른 생각도 안 들어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익숙한 주소가 기기에 뜨더군요.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어머님 집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고민이 되었지만 무슨 생각인지 챙겨서 어머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머님과 도련님을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 헬멧을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높아질수록 숨을 고르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님 집 앞에서 벨을 누르며 배달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느라 어색하게 말이 흘러나오더군요. 그런데 네, 나가요! 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꽤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배달이요! 라며 고개 숙이고 치킨을 전달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머님이 맞는 것 같은데 목발을 짚은 사이로 발과 다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시고 다리가 불편해서 좀 늦게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놀란 듯이 저를 보시는 어머니 앞에서 푹 눌렀었던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제야 저를 알아보신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선주, 너가 왜 배달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 안으로 들어서며 어머니, 다리가 왜? 라고 하고 있는데 샤워를 마친 도련님이 물기를 털며 나와 엄마,
왜 치킨을 벌써 시켰어? 나 다 씻고 나오면 시키라니까. 라고 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도련님을 보니 어머님의 다리를 제가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라고 물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과 도련님은 저를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께서 지석이가 학군단 하다가 졸업하고 군대에 갔어.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치킨 먹고 싶다기에 시켰지. 그런데 선주 너는 왜 배달을 해? 라며 물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젊은 사람 뭐라도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죠. 그런데 어머님 다리가 라고 하자 내가 몰랐는데 당뇨가 있었더라고. 검사할 때마다 조심하라고는 하기에 했는데 지혁이가 그리 되고 내가 신경을 많이 썼나 봐. 지혁이 보내고 한 달인가 있다가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당뇨 때문에 말초 신경이 이상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더라. 다행히 왼쪽만 다 절단하고 오른쪽은 발가락 2개만 절단했어. 라며 웃으시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러신 거였어요? 일부러? 라고 물으니 예, 지금은 재활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나아진 거지. 그때는 당장에 너 고생시키게 됐는데 어쩌니. 너희 어머니 병수발을 그렇게 든 너한테 내가 남편 초상 치르자마자 또 고생을 하라고 어떻게 하겠니? 내가 선주 너 고생을 시키고 우리 지혁이를 어떻게 만나겠니? 라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군대에 가느라 오지 못한 도련님을 오해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일부러 저 피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하자 군대 아니어도 엄마가 더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려고 했어요. 형도 안 좋아할 거고요. 라며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도련님을 보는데 다시 그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물론 그 친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저 반갑기만 하더라고요. 서운하고 외로웠던 마음이 다 녹아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 병원 가시는 날 제가 스쿠터로 모셔다 드리고 필요한 물건이 생각나면 배달하다 들렀다며 수시로 들러 어머님을 살폈습니다. 잠깐이기는 했지만 어떤 날은 5번도 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 댁 주변을 제가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는 사이 도련님은 제대를 했고 이제는 번듯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알면 엄청 좋아하면서 대견하다 했을 겁니다. 나이 차이 나는 동생이라 그런지 엄청 예뻐해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데리고 나와 같이 놀았거든요. 안 그러면 혼자 집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좋게 느껴져 그 친구가 좋았는데 이제는 그 친구에게 그저 소식을 전할 뿐입니다. 일방적으로 대화하다 보니 저도 좀 지쳤나 봐요. 이제는 그 친구를 좀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별하는 중이라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는 좀 멀어져 볼까 하고요. 아무래도 제게 새 친구가 생길 것 같아서요. 그 친구와 웃는 얼굴이 꼭 닮은 사람인데 제가 사별한 것도 괜찮고 어머님 만나러 다니는 것도 괜찮다면서 자신과 일단 만나서 대화나 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말이 잘 통하고 제 아픔을 잘 이해해 주더라고요. 꼭 그 친구처럼요. 제가 처음에 거절할 때 저는 제 남편 절대 못 잊어요. 저희는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배달해야 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며 그저 씩 웃으며 저도 먼저 간 아이들 엄마 못 잊어요. 아이들 엄마 자리는 평생 어떤 걸로도 못 채우는데요. 그런데 선주씨, 우리 그 사람들 자리 곁에 새로운 자리를 내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직 젊은데 그 정도 유연함이 없을까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따끔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 따뜻해지는 건 모르겠지만 훈훈해지기는 하는 것 같아서 그 친구에게 나 다른 친구 생겼다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머님은 한번 보시더니 좋은 사람 같아. 잘 만나. 혹시나 속썩이면 나한테 와서 일러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 사람 아이들도 저를 잘 따라서 예쁘더라고요. 딸만 둘인데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새로운 친구와 잘 지내보려 한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지혁아, 지혁씨, 내 사람 남편. 당신이 인사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고 4년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일기에도 당신에 대한 거 안 쓰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당신과 살던 그 집에서 나 너무 많이 울었어. 집 터가 안 좋은 건가? 우리가 함께한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우리 너무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언제나 함께일 거라고 믿었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우리에게 너무 빨리 시련이 생겼어. 나는 매일 아직도 당신이 이렇게 그립고 사무치는데 말이야. 하지만 자기야,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 그 20년의 시간 동안 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당신 사랑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 사랑할 거야. 나에겐 당신을 사랑하는 건 공기 같아. 새로 만난 사람도 사랑하겠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달라. 알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어머님은 내가 도련님과 잘 돌볼게. 요즘 스쿠터 타고 다니시는 거 재미 들리셔서 나랑 많이 다니시는 거 알지? 안전하게 잘 다녀볼게. 그러니까 자기야, 너무 나 미워하지 말고 꿈에서라도 좀 만나자. 보고 싶어. 사랑해. 라고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말들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다 표현되진 않네요. 아무래도 더 많이 편지를 써야 할까 봐요. 새로운 친구가 되기로 한 그 사람도 먼저 가신 아내분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보내야지 속으로만 하면 자꾸 쌓이기만 해서 안 돼요. 선주 씨 마음만 무거워지죠. 그분께 하고 싶은 말을 길게도 좋고 짧게도 좋으니 편지에 써서 보내보세요. 그러면 좀 가벼워지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며 그 친구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봅니다. 이렇게 그 친구와 멀어지고 이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일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하루이니 더 가까워지는 과정일까요? 답을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마음이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돌보면서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답을 알게 되겠죠. 답을 알게 되면 다시 사연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